있는 거는 제국주의론, 이제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오진의 동지 보여요, 이거요? 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모든 자본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자본을 흡수해 집중하거나 자신의 이윤을 재투자해 직접 축적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창출 능력에 의해 지배되며 상업자본, 공장자본, 금융자본의 순서대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수준도 금융자본에 이르러 가장 고도화됐다. 오늘날 금융자본이야말로 진정한 독점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고 단계, 최종 단계로서 그 실체는 독점자본주의다.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로서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 구성체의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한 생산양식, 물질적 토대로서 시민사회, 경제생활 등이다. 사회 구성체로서 자본주의에 있어 토대, 생산양식 포함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주로 하며 상부구조는 자본가들이 위원회로서 국가와 제도 및 이념 등이다. 사회 구성체로서 제국주의에 있어 토대, 생산양식 포함은 세계적 분업을 포함하며 상부구조는 세계 분업을 강제하는 군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세계 질서를 포함한다. 제국주의 토대, 생산양식 포함은 자본주의 토대, 생산양식 포함을 기본으로 하여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따르면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금융자본의 우위, 세계시장의 분할을 포함한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거니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네요. 그죠? 그 구멍가게가 이마트, 그죠? 이마트에 흡수되죠? 이마트나 편의점에 흡수돼. 그죠? 즉 경쟁이죠, 경쟁. 자본 간의 경쟁. 그죠? 이거를 갖다가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 다른 자본을 흡수하는 거야. 싸워서 이기는 거야, 이게 집중. 이게 집중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버는 거. 그죠? 이거 뭐 있을까? 우리 저거 있겠네. 삼성 반도체. 그죠? 삼성 반도체 이런 거겠죠? 경쟁 업체가 없잖아, 한국에서. 그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투자해 또 돈을 버는 거. 이거를 직접 재투자해서 하는 거를 직접 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어떻게 커진다. 자본의 규모가 커진다. 그죠? 커진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우리 삼성 반도체 무지무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마존 세계의 그 편의점 온라인이죠. 아마존 무지무지하게 크잖아. 이렇게 자본이 커지는 거예요. 자본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자본의 성격을 보면은 처음에 원격 무역 자본이죠. 공장 자본. 요즘에는 금융 자본, 투기 자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금융 자본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독점 자본이 금융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바로 이 독점 자본,
금융자본 시대를 말하는 거죠. 독점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로서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자본주의의 한 종류예요. 아주 발전한 단계, 즉 자본주의의 유형, 사회 구성체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일부분인데 자본주의에서 더 발전한 거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국가, 국가는 자본가들의 위원회죠.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는 뭐야? 제국주의는 세계적 차원이니까 세계적 분업을 의미하죠. 분업. 세계적 분업? 뭐 이런 거야. 영국과 인도의 분업. 이런 식이죠. 영국과 인도의 분업. 오늘날은 뭐야? 미국과 중국의 분업. 미국과 중국이 무슨 분업을 해요? 이렇게 하죠. 뭐냐면, 고부가가치. 그죠? 고부가가치는 미국이 생산하죠? 그리고 저부가가치, 싼 물건. 저부가가치는 중국이 생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업, 세계적인 분업을 하죠. 그리고 이 분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 군사적 세계 질서가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본주의예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 요소, 자본주의 요소에다가 플러스, 그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알파. 이게 제국주의야.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레닌이 말했다는 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단순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상품 수출하는 자본주의, 자본 수출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 중에서도 금융자본의 우위, 그 다음에 세계시장의 분할, 마지막으로 식민지죠? 영토, 식민지 보유. 이거가 바로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종류, 사회 구성체다.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체죠? 사회 구성체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의 내용은 뭐냐? 사회 구성체는 뭐라고 할까? 정치, 경제, 문화, 그죠? 예술의 총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제국주의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국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어.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총합. 정치, 경제, 경제는 다 나왔죠.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금융자본의 우위, 세계시장의 분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는 뭐야? 식민지 보유. 문화예술도 있어, 문화예술. 문화예술은 뭐가 있을까? 문화예술은 미국 제국주의 문화예술이 바로 뭐야? 헐리우드 문화. 헐리우드 문화. 그죠?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죠? 헐리우드 영화. 영국 제국주의는 뭘까? 영국 제국주의. 영어. 그 넓은 인도죠. 그 넓은 인도에도 영어를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영어를 다 남겼죠? 이렇게 다. 정치, 문화, 예술의 총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고,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총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정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경제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정치, 경제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제국주의.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결론, 지금까지 오늘 한 결론, 제국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요소를, 그죠? 가지고 있고, 그죠? 더 나아가서 레닌이 말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한 거예요. 자, 요걸 오준 동지가 요거 한번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 그러면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아, 되나보다. 우주운동자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결론. 제국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레닌이 말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주운동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는 예. 그 요소는 뭐냐 하면, 봉건제나 이런 것과 구별되는 그게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레닌이 말한 거는 예.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다른 게 있다는. 그렇죠.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론에 말한 거, 5가지 표지. 그죠? 여기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게 레닌에서 제국주의 표지론이야, 이거야. 이 5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거는 자본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 자본가와 노동자,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는 국가, 자본가 국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가지고 있다. 레닌이 말한 거. 여러 5가지. 오줄동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해도 수출 안 하는 자본주의가 있잖아. 상품 수출, 자본 수출을 안 하고 내수만 있잖아. 그런 건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제국주의가 되려면 자본주의 중에서도 상품 수출, 자본 수출하고 그 중에 금융자본,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분할해. 영국이 인도 시장을 장악하듯이. 그리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레닌이 말한 그 한계남 동지 이해 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방금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그 이론적인 거 기본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좀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 그러면은 첫 번째 마르크스 시대의 제국주의 이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마르크스 시대. 그래서 마르크스가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중년 시절에는 제1 인터내셔널, 이거 국제노동자협회라고 그래요. 국제노동자협회.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활동했는데, 이 시절에 마르크스는 제국주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보기 전에 막스의 제국주의적 관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시대의 제국주의 문제에서 폴란드와 아일랜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거니까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이창글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폴란드는 10세기 주요 단일 국가로 성립했으나 1138년 볼레스와프 3세가 아들들에게 공직령으로 분배했다. 1320년 보아디스와프 1세가 폴란드를 통일시켰다. 카지미 애시 3세가 후대가 없어 폴란드의 왕위는 헝가리 국왕이 계승했다. 헝가리 국왕이 1383년에 죽은 이후에는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은 리투아니아의 야기 에우어 왕조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결성했다. 이후 약 400여년 년 동안 폴란드는 번영한다. 폴란드 군대가 1610년 클루시노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스크바까지 점령하였으며 1611년 러시아가 폴란드에게 조공을 바쳤다. 폴란드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 여기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토를 보면은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 폴란드가 있어요. 근데 폴란드는 강국이야. 러시아도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가운데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의 반은 폴란드 영향을 받고 있고 반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는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친 폴란드,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 러시아.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와 러시아는 서로 주고받기를 해요. 주로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략하거나 점령했는데 폴란드가 국력이 셀 때는 이 러시아를 지배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폴란드에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거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많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 문제라 하면 러시아가 이 폴란드를 지배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이 폴란드와 러시아 싸움에 가운데서 피해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서쪽은 폴란드 편, 동쪽은 러시아 편이니까 러시아가 힘이 셀 때는 이 동쪽이죠. 동쪽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서쪽 폴란드를 탄압했고 폴란드가 힘이 셀 때는 이 서쪽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쪽 우크라이나를 탄압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폴란드 사람이 누구랑 같이 했을까요? 폴란드가 러시아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운동이 있겠죠? 해방운동. 그래서 반러운동, 반러시아 운동이겠죠? 반소 운동이겠죠? 나치가 러시아를 쳐들어갔잖아요. 나치와 폴란드가 힘을 합세했어요. 2차 대전 때, 나치. 그런데 소련이 이겼죠? 소련이 이겨가지고, 이 나치와 협력한 서쪽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 친미 분자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돌아와서 이 폴란드와 힘을 합해가지고, 러시아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탄압을 한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나 다 이런 쪽 애들이야. 얘들이 2014년에 바로 러시아 쪽 주민들을 학살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를 쳐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세부터 폴란드와 러시아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물론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우위였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양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되게 중세 때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읽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빨리빨리 읽으면 되니까. 자, 요거 다시 또 함계남 동지에 읽어봅시다. 함계남 동지가 안 되면 우리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함계남 동지. 폴란드의 정치적 부심은 귀족들로 연합이었는데 이 과두정이 약해지면서 1648년 코사크의 반란이 일어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잃었다. 스타니스와프 국왕이 폴란드를 넘보는 러시아와 화해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이 1768년 바르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772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영토 30%를 산탈했다. 1차 폴란드 순환. 스타니스와프 국왕이 귀족들의 특혜를 제한하자 1792년 귀족과 동맹한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다. 프로시아와 러시아는 1차 폴란드 분할에 나서 대부분 폴란드 영토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속국으로 잘라냈다. 1795년에 러시아에 대한 코시치우스코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러시아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3차 분할하여 폴란드를 멸망시켰다. 이처럼 폴란드가 우위에 있는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폴란드가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유럽 강국, 그죠?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레이션 독일 쪽이죠. 이쪽한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거나 영토를 잃거나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폴란드 대외적으로
대외적 관계, 유럽 강국의 식민지로 전락. 이런 거죠? 식민지로 전락. 그러니까 어때? 여기에 대해서, 민족해방운동이 있겠죠? 민족해방운동. 있었던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폴란드의 대내적 관계. 폴란드의 대내적 관계는 귀족. 그죠? 귀족이 농노들을 농노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어. 가혹하게 탄압.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겠어? 농민해방운동이겠죠? 농민해방운동. 똑같아. 우리 저기 민족해방운동, 노동해방운동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적인 문제니까 귀족과 농노가 합세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외적으로는 귀족과 농노가 합세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귀족과 농노가 서로 투쟁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이런 비슷한 이런 관계였다는 거. 그래서 막스가 이걸 갖다가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이 민족해방운동인데 여기에 귀족이 중심이 되고 그죠? 농노가 합세했어. 그래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이걸 지지했어요. 공산당 선언에서 지지했어. 뭐라고 지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폴란드의 귀족들은 폴란드의 농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동적 세력이다. 그렇지만 폴란드 전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폴란드를 해방시키려는 민족해방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노와 귀족들이 힘을 합해서 민족해방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비록 폴란드 귀족이 악질이지만 폴란드 귀족이 중심이 돼서 하는 민족해방운동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렇지만 민족해방운동이 끝나고 나면 농민해방운동을 하고 우리는 농민해방운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공산당 선언이라. 이게 이제 그 막스가 바로 유럽의 강국이죠. 유럽의 강국은 유럽의 제국주의자잖아. 제국주의 문제에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문제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해방투쟁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식민지 내부의 계급투쟁도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문제라는 게 막스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에 관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본되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함께남 동지 이거 보여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1800) 1807년 나폴레옹이 바르샤바 공국으로 독립시켰으나 1815년에 빈 체제에 의해 러시아와 프라시아에 의해 복속됐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입헌 괴뢰국을 세웠으며 프러시아는 아예 독일화 정책을 추진했다. 1830년에는 바르샤바에서 사관 생도들의 주도로.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 네, 아니 이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없다고? 한글에다 파일을 올려놓은 거하고 틀려요. 경제사와 제국주의 내용이 다른데? 그래? 예. 그래, 그럼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박관영 동지가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여기 봉기가 진압되자. 분기가 진압되자 폴란드 입헌 왕국은 러시아 제국이 합병됐다. 오스트리아령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탄압이 덜해져 특히 크라쿠프 자유시 등에서 폴란드 문화가 형성했다. 여기서 보수적인 폴란드 귀족들이 1846년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1848년 혁명에서 프러시아령 포센 대공부 폴란드인들의 공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는 건 완전히 프러시아의 병합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폴란드는 이처럼 강대국에서 막 찢겨지고 뭐 병합되고 뭐 어떤 뭐 이렇게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중세부터 해가지고 막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 썼잖아요. 이때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제국주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폴란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로 치면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로 치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통에 한국이 피해를 많이 보죠. 일본과 청나라가 이런 거. 그래서 이 폴란드가 그런 거야. 우크라이나는 더 비참했겠죠. 폴란드보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보다 더 비참했어. 어쨌든 그래서 폴란드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민지 시대에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탈출해. 난민이 돼, 탈출. 식민지니까 못 살겠죠? 탈출해서 유럽의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 그래서 유럽 각국의 노동자가 돼서 이주민이 되는 거예요. 이주민. 이주민 돼서 폴란드 해방운동을 해. 폴란드 해방운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것처럼 유럽의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폴란드 해방운동을 지지해. 폴란드 해방운동을 지지해요. 그래서 폴란드가 혁명을 일으킬 때마다 유럽에서 모이는데 주로 런던에서 모여. 런던에서 모여서 폴란드 해방운동을 지지한다. 그래서 186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왕 모였으니, 이왕 유럽 노동자들이 모였으니, 우리 국제노동자협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만든 게 제1인터내셔널이에요. 막스가 거기 지도자죠.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폴란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스도 관심이 맞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치고받고 하면서 폴란드가 이런 형태로, 이게 2차 대전까지 가요. 계속 가.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자, 이거 우리 그러면은, 이창울 동지는 보여요? 이거? 네. 예, 한번 읽어줘 주세요. 1863년에는 또다시 봉기가 일어나 러시아에 대항하였으나 패배했다. 이후 러시아의 지배 아래 폴란드 이펀 왕국은 독립보다는 근대화에 주력하여 19세기 말에 산업화로 번창했다. 1918년 11월에 패전한 독일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폴란드 제2공화국이 성립됐다. 이후 폴란드 군대가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소비에트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9월 17일에는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9월 28일에는 바르샤바가 함락되었으며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했다. 스탈린 지하에서 카틴 학살 등이 발생했다. 독일도 폴란드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폴란드 망명정부는 서부전선에 참여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에 참여하였다.